정만호가 벌초 중 길을 잃고 우연히 발견한 낡은 무덤비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립니다. 고미경 1984-1990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30년 전 실종된 딸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미경아, 아니, 은비야, 이게 무슨... 이라고 중얼거리며 무릎이 꺾여 주저앉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 희망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차가운 돌비석을 만지며 흐르는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그리움이 폭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책상 위에 낡은 교과서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돋보기를 벗고 눈을 비비며 한숨을 내쉬었죠.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맘때가 되면 습관처럼 국어 교과서를 꺼내놓곤 했습니다. 연필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형광펜으로 그어진 중요한 구절들이 그의 30년 교직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여보, 점심 드세요. 부엌에서 김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만호는 책을 덮고 일어났어요. 69세의 아내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정만호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의 눈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어둠을 말입니다. 진우가 언제 온다고 했지?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어요. 벌초 때문에. 벌초? 그 말만 들어도 정만호의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아들 진우와 함께 시골 공동묘지를 찾았어요. 조상님들의 무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지만 정만호에게는 그보다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딸 정은비가 실종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으니까요. 정만호는 식탁에 앉아 정숙이 차려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이었던 은비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던 그날을 떠올렸죠. 경찰서를 뛰어다니고 전단지를 붙이고 밤새 거리를 헤매던 그 절망적인 날들을 말입니다. 여보, 정숙의 부름에 정만호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해. 생각이 좀. 또 그 생각하고 있었죠? 정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아픔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각자 품고 사는 것이 더 견딜만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진우는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 바쁘게 살고 있죠. 회사 일로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세의 아들 진우는 성공한 회사원이었어요.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죠. 하지만 정만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 역시 누나의 실종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그 아이는 그 상처를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죠. 점심을 마친 후 정만호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장 한편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은비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인형, 색연필, 그리고 은비가 쓰던 일기장까지 말입니다. 정만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맨 위에 있던 것은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은비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죠.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은비야. 정만호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니, 들리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또 다른 가을이 왔고 또 다른 벌초를 앞두고 있었어요. 정만호는 매년 이맘때면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찾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죠. 심지어 아내와 아들조차 더 이상 은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정만호는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만호는 오랜만에 은비 꿈을 꾸었습니다. 8살 은비가 학교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정만호는 은비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려 하면 은비는 한 걸음 더 멀어졌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정만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옆에서는 정숙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정만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 산 능선이 보였어요. 바로 그곳에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또 그곳을 찾게 될 텐데 정만호는 왜인지 모를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 벌초는 이전과 다를 것 같다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진우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45세의 아들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셔츠에 잘 다린 바지, 그리고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는 표정까지 말입니다. 아버지, 어서 준비하세요. 일찍 가서 일찍 끝내야죠. 진우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벌초를 하나의 업무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정만호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서운하면서도 이해했습니다. 진우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벌초 도구는 차에 다 실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도시락도 준비했으니까 점심때 드세요. 세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어요. 시골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은 적막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네요. 정만호가 말했습니다. 네, 벌초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진우가 대답했죠. 그들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표면적이고 안전한 주제들로만 이루어진 대화들 말입니다. 3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이 가족은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공동묘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묘지는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벌초를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묘부터 시작하죠. 진우가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벌초 도구를 들었어요. 낫으로 풀을 베고 호미로 흙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묘를 정리했습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였죠. 아버지,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진우가 아버지의 손에서 낫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만호는 고마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저기 그늘에서 좀 쉬시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나무 그늘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느새 공동묘지의 다른 구역에 와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오지 않던 곳이었어요. 어라, 여기가 어디지? 정만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묘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몇몇 묘비는 이끼가 끼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걷다가 발이 아파서 정만호는 한 묘 앞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보는데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미경 1984-1992. 정만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984년생, 1992년에 사망. 그 나이대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은비와 정확히 같은 나이였어요. 정만호는 천천히 일어나 묘비에 다가갔습니다. 작은 글씨로 양성재, 윤복희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르는 이름들이었지만 그 생년월일은 정만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덤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묘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석이 상대적으로 새 것 같았고 묘의 형태도 나중에 조성된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다른 곳에서 이장해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만호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만졌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왔습니다. 미경아, 아니, 혹시 내가... 은빈이? 정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여기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멀리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만호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여기 있다? 정만호가 대답하자 진우와 정숙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길을 잃으셨나?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 잠깐 쉬다가. 정만호는 고미경의 묘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정숙도 그 시선을 따라 묘비를 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벌초 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정만호는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그 무덤의 아이가 은비일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차 안에서도 정만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진우와 정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응, 좀 그렇네. 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만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고미경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묘비에 적힌 양성재, 윤복희라는 이름들도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만호는 결심했어요. 그 무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설사 헛된 희망일지라도 30년 동안 품어온 그리움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아침 식사 때 정만호는 정숙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제 그 묘지에서 본 무덤 말인데. 무슨 무덤이요? 고미경이라고 적힌 무덤이 있었잖아. 정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 무덤이 있었나요? 저는 잘 안 봤는데. 정만호는 아내의 반응이 어딘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호는 혼자 도서관에 갔어요. 인터넷으로 실종자 신고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미경이라는 이름으로는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아이의 생년월일이 은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정만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무덤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다시 시골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말이죠. 어디 가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잠깐 시골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벌초는 벌써 했잖아요. 정만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상님 묘 한 번 더 보고 오려고. 정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만호는 홀로 차에 올라 시골로 향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한 정만호는 곧장 고미경의 무덤으로 갔어요. 며칠 전 그 충격적인 발견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묘비에는 여전히 고미경 1984-1992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정만호는 무덤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무덤들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장해 온 것 같은데. 정만호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작은 상점에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있는 고미경이라는 아이 무덤 아세요? 아, 그 무덤 말씀이시군요. 상점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외지에서 온 무덤이에요. 외지에서요? 네, 한 10년 전쯤인가. 서울에서 이장해 왔어요. 양성재, 윤복희 부부가 키우던 아이였는데 정만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 양성재, 윤복희라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어디선가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아이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상점 주인의 말을 들으며 정만호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양춘자 할머니가 그때 일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마을 끝집에 혼자 사시는데 그분이 그 집 옆에 살았거든요. 정만호는 양춘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신가요? 서울에서 온 사람인데 고미경이라는 아이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양춘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의 말씀이신가요? 참 불쌍했던 아이지. 어떤 아이였나요? 양춘자는 정만호를 마루에 앉게 하고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성재, 윤복희 부부가 그 아이를 데려온 게 한 30년 전쯤이었어요. 그때 아이가 8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만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이상했어요. 자주 울더라고요. 밤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 못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건지는 나도 몰라요. 그 부부가 말을 안 했거든요. 다만 아이가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아이는 뭔가 다른 이름을 중얼거리기도 했고 정만호의 손이 떨렸어요. 다른 이름이요? 응,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은비. 정만호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은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살았나요? 4년 정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참 안타까웠지. 그렇게 울던 아이가. 양춘자의 말을 들으며 정만호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4년 동안 그렇게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양성재, 윤복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양성재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윤복희는 글쎄 아이 죽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만호는 더 이상 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경찰 신고는 안 했나요? 아이가 어디서 온 건지.
그때는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어요. 입양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 부부가 아이한테 너무 무관심했거든요. 정만호는 양춘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일어났어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간 정만호는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DNA 대조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정만호는 30년 전 딸의 실종 사건과 고미경의 무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일단 실종 당시 신고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길면 한 달 정도.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쯤이야 문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만호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아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혹시 시간 있을 때 집에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인데요? 정만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단서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요? 아니면 또다시 헛된 희망이라며 만류할까요? 정만호는 불안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는 은비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8살 때의 해맑은 미소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은비야, 아빠가 너를 찾았을지도 몰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주말이 되자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정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셨죠? 진우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만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지난번 벌초 때 일인데. 정만호는 고미경의 무덤을 발견한 것부터 양춘자 할머니와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진우는 처음에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이라고?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하는데 전국에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나이에 사망한 아이들도 많고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지켜봐 온 것이 지쳤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른 이름을 중얼거렸다고도 했고.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진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들의 모습에 정만호는 놀랐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누나는 이미. 진우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만호는 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야, 아빠는 포기할 수 없어. 설사 헛된 희망일지라도. 그 헛된 희망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정만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진우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부엌에서 정숙이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높던데. 정만호는 아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정만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무덤에 대해 알고 있었어?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정만호와 진우가 동시에 놀라며 정숙을 바라봤어요. 몇 년 전에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묘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고미경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봤죠. 정만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당신이 무너질까봐. 그게 정말 은비일까봐. 아니길 바랐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 역시 30년 동안 그 고통을 혼자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은비라면 우리가 그 아이를 구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아야 하잖아요. 정만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해.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진우가 다시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와도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누나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진우야, 너는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봤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해요. 진우의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부모님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만호는 달랐어요. 진우야, 아빠에게는 은비가 아직 살아있는 아이야. 포기한다는 건 은비를 2번 죽이는 거야. 하지만 현실이 뭐가 중요해? 아빠 마음속에서는 은비가 아직 8살이야.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만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실종 신고서와 전단지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색이 바랜 종이에는 8살 은비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은비가 실종된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양성재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문득 정만호는 양성재라는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놀랍게도 몇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아동 관련 사건들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만호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양성재는 과거에 아동 인신매매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만호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 그런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경찰서에 다시 갔어요. 양성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양성재. 네, 여기 있네요. 이미 사망 처리된 인물이고 과거에 아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DNA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숙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은비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 30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전 그 어린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만호는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남은 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게 될지도 모를 진실을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만호는 매일 전화기 옆에서 기다렸어요. DNA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정숙이 밥상을 차렸지만 정만호는 식욕이 없었어요. 30년 만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딸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야죠. 몸이라도 건강해야. 정숙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만호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만호 선생님이신가요? 경찰서입니다. 정만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습니다. 정만호는 전화를 끊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만호와 정숙은 담당 경찰관 앞에 앉았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DNA 검사 결과 고미경은 정만호 선생님의 친딸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만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확인되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정말 우리 은비가. 정숙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만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한 결과 양성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양성재는 30년 전 아동 인신매매 조직과 연루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아이들을 납치해서 무자녀 가정에 팔아넘기는 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우리 은비도? 네, 그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양성재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고 윤복희라는 여성은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정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은비는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기록에 따르면 1992년 8세에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재 집에서 4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4년. 정만호는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딸이 4년 동안 그 집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나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의료진의 증언에 따르면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만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경찰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숙이 뒤따라왔어요. 여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만호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난 뭘 한 거야? 은비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난 뭘 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몰랐던 일이잖아요.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달랬어요. 하지만 정만호의 자책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국어교사면서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으면서. 집으로 돌아온 정만호는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은비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꺼내고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분홍색 토끼 인형, 색연필, 일기장.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정만호는 은비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8살 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인 일기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빠가 책을 읽어주셨다. 재미있었다.
내일도 읽어달라고 해야겠다. 엄마가 만든 김밥이 맛있었다. 소풍 때 또 싸달라고 해야겠다. 정만호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울었어요. 딸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평범한 일상을 원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득 정만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은비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 무서우지만 열심히 해보겠다. 아빠가 연습을 도와주셨다. 아빠는 최고의 선생님이다. 정만호는 그 글을 보며 더욱 절망했어요. 딸이 자신을 믿고 의지했었는데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은비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 진우가 집에 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는 거실에서 울고 있는 정숙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어요. 정말 누나였나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냉정했어도 누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셔요. 몇 시간째 나오지 않으시고. 진우가 서재로 갔을 때 정만호는 바닥에 앉아 은비의 물건들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우야, 아빠가 틀렸다. 너 말이 맞았어.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구나. 그 시간에 은비는 이미.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진우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진우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나를 찾으려고 노력하신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누나를 찾으셨잖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거예요. 진우의 말에 정만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누나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만호는 진우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슬퍼할 때가 아니라 딸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만호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큰 충격으로 정신이 마비된 것일까요? 어쨌든 그는 꿈속에서 8살 은비를 만났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정만호는 다시 고미경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정숙과 진우가 함께였어요. 세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 무덤이 정말 은비의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기가. 정숙이 무덤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덤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풀이 우거져 있었고 비석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이런 곳에 혼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정만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먼저 무덤부터 깨끗하게 정리하자. 정만호가 가져온 도구로 풀을 베기 시작했어요. 진우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정숙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은비야, 엄마가 왔어. 늦어서 정말 미안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딸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덤을 정리하던 중 정만호는 비석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돌틈 사이에 작은 유리병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만호가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꺼냈어요. 병 안에는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뭔가 들어 있어요. 정숙과 진우가 다가왔어요. 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병뚜껑을 열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미경이에요. 근데 전 진짜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만호가 편지를 읽자 정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밤마다 엄마가 저를 부르던 소리가 꿈에 나와요. 그때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 목소리는 기억나는데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빠도 계셨어요. 아빠는 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지금 아빠 엄마는 저를 찾고 계실까요? 전 여기 있어요. 정숙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딸이 끝까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이 집 아빠 엄마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희 엄마가 가끔 울어요. 저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복희 엄마도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성재 아빠는 무서워요. 정만호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했어요. 어린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전 엄마 아빠를 잊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잊지 않을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정만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여기 넣었을까요? 진우가 물었어요. 아마 윤복희일 거야. 정만호가 대답했어요. 은비가 쓴 편지를 발견하고 나중에 여기 넣어둔 것 같아. 정만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딸의 마지막 마음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은비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을 이장을 만나 무덤 이전에 대해 상의했어요. 서울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친딸이라고 확인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이장은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관련 기관의 허가도 받아야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이장이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몇 주쯤이야. 그날 저녁 정만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딸의 글씨체는 8살 아이답게 서툴렀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요? 정숙이 물었어요. 은비와 함께 묻어주자. 은비가 쓴 마지막 마음이니까. 정만호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진우야, 내가 이 일을 신문사에 알리려고 해. 왜요? 진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은비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실종된 아이들을 찾고 있는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은비도 그걸 원할 거예요. 며칠 후 정만호는 지역 신문사 기자를 만났어요. 기자는 정만호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30년 만에 딸을 찾으시다니.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찾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기자는 정만호와 긴 인터뷰를 했어요. 은비의 실종부터 고미경이라는 이름으로 발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혹시 윤복희라는 분을 찾고 계시나요? 네, 그분이 은비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이니까.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저희가 기사를 내보내면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신문에 정만호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 무덤에서 발견된 편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만호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윤복희의 행방을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복희라는 분이 현재 요양원에 계시다고 하네요. 기자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어디요? 경기도 어느 요양원인데 치매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해요. 정만호는 그래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정만호와 정숙은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윤복희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였는데 정말 치매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고미경이라고 기억하세요? 윤복희는 멍한 눈으로 정만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고미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잠깐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경이, 미경이가, 네, 미경이요. 그 아이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윤복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찾아가라고 했는데 못 찾아갔어. 비록 완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정만호는 윤복희도 은비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며 정만호는 생각했어요. 이제 은비를 위해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만호의 집에는 연일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30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혹시 어떻게 찾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딸을 찾고 계시는 분 이야기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매일 이런 전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만호는 모든 전화에 정성스럽게 응답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만호 선생님, 저희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큐멘터리요? 네, 실종 아동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의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정만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개인적인 아픔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정만호가 정숙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은비도 그걸 원할 거예요. 정숙의 말에 정만호는 결심했어요. 며칠 후 방송국 촬영팀이 정만호의 집에 왔습니다. 서재에서 은비의 물건들을 보여주고 30년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매년 은비 생일이었어요. 8살 그대로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혼자 나이를 먹어가는 기분이었죠.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촬영은 은비의 무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된 무덤 앞에서 정만호가 딸에게 인사했어요. 은비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너를 세상에 알릴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얼마나 그리운 아이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정만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은비의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진우야, 아빠가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세요? 은비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려고 해. 그리고 실종 아동 가족들을 돕는 기금도 조성하고 싶어. 진우는 아버지의 뜻에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만호는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기금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취지를 설명하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은비 기억 장학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면서 동시에 실종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이려고 해요. 정만호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은비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금에 참여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 무덤에서 만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 후 정만호에게는 더 많은 연락이 왔어요. 실종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감동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울었어요. 제 아이를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기금에 참여하고 싶어요. 은비 양을 위해서요. 이런 연락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만호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만호는 기금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실종 아동 가족들을 초대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가족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야 해요. 정만호의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금으로 첫 번째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은 고등학생 김수진이라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성적이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정만호는 보람을 느꼈어요. 은비의 이름이 이렇게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기금 활동과 함께 정만호는 실종 아동 예방 교육에도 나섰어요.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시선을 떼지 마세요. 30년 전 제가 그랬듯이 방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만호의 절절한 경험담은 많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어요. 한편 정만호는 양성재와 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관련 기관에 건의서를 내고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도 벌였습니다. 아동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만호의 활동은 점점 큰 울림을 만들어갔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국회에서 아동 인신매매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정만호의 활동이 작은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비야, 아빠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단다. 무덤에서 정만호가 딸에게 말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은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만호는 확신했어요. 이제 은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아이들이 은비 덕분에 더 안전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만호는 서재에서 편지를 썼어요. 은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은비야, 아빠가 내 이름을 세상에 알렸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모두가 알고 있어. 편지를 쓰며 정만호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어요. 30년 동안의 자책감과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날 정만호는 다시 은비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무덤을 서울로 이장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은비 집으로 데려가는 날이네. 정만호가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옆에는 정숙과 진우 그리고 이장 작업을 도와줄 관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덤 이전 작업이 시작되자 정만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30년 만에 딸을 집으로 데려가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혼자 이곳에 있었던 딸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새로 만든 비석 확인해 보세요.
관계자가 새 비석을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화강석에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은비 1984-1992 영면. 고미경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딸은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우리 은비가 제 이름을 찾았네요. 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의 추모공원에 새로 마련된 묘지는 햇볕이 잘 드는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벚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봄이면 꽃이 만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은비가 꽃을 좋아했으니까 여기가 딱 좋겠네요. 정숙이 새 무덤 자리를 보며 말했어요.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정만호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은비 기억 장학금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었어요. 비록 30년 늦은 장례식이었지만 은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안식처로 갔습니다. 은비야, 이제 아빠 엄마 곁에 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정만호가 새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장례식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만호는 매주 은비 무덤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은비야, 오늘은 아빠가 새 책을 가져왔어. 내가 좋아했던 동화책이야. 정만호는 무덤 앞에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마치 어린 은비가 옆에 앉아 듣고 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숙도 함께 왔어요. 은비야, 엄마가 내가 좋아했던 김밥을 만들어 왔어. 기억나니? 소풍 갈 때마다 싸달라고 했잖아. 정숙은 무덤 앞에 김밥을 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늦은 소풍 도시락이었습니다. 진우도 가끔 함께 왔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진우였지만 누나 무덤 앞에서는 솔직한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알겠어. 가족이라는 게 뭔지. 한편 은비 기억 장학금은 계속 확장되어 갔어요. 정만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비 누나 덕분에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인사를 왔어요. 정만호는 마치 자신의 딸이 성장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은비도 기뻐할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야. 정만호의 활동은 실종 아동 예방 교육으로도 이어졌어요. 여러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잠깐이라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30년 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만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만호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회에서 아동 인신매매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법안 이름도 은비법으로 불리고 있어요. 기자가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정만호는 감격했습니다. 딸의 이름이 법에 남게 된 것이었어요. 은비야, 내 이름이 법이 되었어. 이제 너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정만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몇 달 후 정만호는 오래간만에 교단에 섰습니다. 은퇴했지만 특별 강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선생님들, 교육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젊은 교사들 앞에서 정만호가 물었어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정만호의 강의는 많은 교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봄이 되자 은비 무덤 주변의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정만호는 정숙과 함께 꽃 구경을 나왔어요. 은비가 이 꽃들을 보면 좋아할 텐데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은비가 꽃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은비와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여보, 우리가 은비를 잘 보냈나요? 그럼요. 이제 은비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은비 이름으로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호는 서재에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은비와의 이야기, 30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비야, 아빠가 우리 이야기를 글로 남길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말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만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은비야, 사랑한다. 아빠가 영원히 사랑할 거야. 정만호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딘가에서 은비가 그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 봄날이었습니다.